새벽 5시 반,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첫 차가 들어오기 전 플랫폼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검은색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캐리어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담은 무게라는 거요.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아내가 창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 올해 69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허리는 만성적으로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가장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몇 년 전 퇴직했을 때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에 퇴직금 조금, 그걸로 아내와 소박하게 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아내의 당뇨약, 제 고혈압약, 정형외과 진료비, 하나하나는 작은 돈 같았지만 쌓이면 한 달 연금의 반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더니 갑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니 하루가 무섭도록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시계부터 봤습니다. 아직 6시.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펼쳐도 그저 시간만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박종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가시더군요.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 피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로 짐 나르는 일 하네. 하루에 3만 원 정도는 벌어. 크진 않아도 없는 것보단 낫지. 3만 원.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0만 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내고 약값 걱정 덜 수 있는 돈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박 어르신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지하철 택배라는 게 요즘 퀵보다 빠르게 물건을 배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니 차보다 정확하고 도심 구간은 오히려 더 빠르다는 거죠. 앱을 깔고 등록만 하면 되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걸을 수 있고 지하철 탈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봐. 지하철로 짐 나르는 거. 아내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니, 순진했다기보다는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현실을 가렸던 거죠.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렀지만 직원분이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접수를 누르시고 픽업 장소로 가셔서 물건 받으시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완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첫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간단하게 김밥을 싸줬습니다. 점심때 드세요. 밖에서 사 먹으면 돈 아깝잖아요. 현관을 나설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무리하지 말고. 저는 괜찮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금방 와. 첫 주문을 받은 건 6시 반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픽업해서 신림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 가벼웠습니다. 아,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 이어폰을 낀 대학생들, 그 사이에서 검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늙은 남자.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강남역에서 물건을 받고 다시 신림역으로 향했습니다. 배달을 완료하니 앱에 12,000원이라고 떴습니다. 첫 번째 배달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건만 하면 3만 원 이상은 벌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두 번째 주문은 금방 들어왔습니다. 종로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이번엔 노트북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조금 무거웠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다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내가 싸준 김밥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보니 저 말고도 캐리어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는데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하루 5건을 했습니다. 52,000원. 생각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샤워를 하고 나니 발바닥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묘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는 느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이틀째, 사흘째.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어느 환승 통로가 더 짧은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하루 평균 4-5건, 많이 하면 7건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정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특히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 배달은 홍대에서 강남까지였습니다. 짐은 꽤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아마 책이나 서류가 많이 든 것 같았습니다.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몸 앞에 두고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림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밀었습니다. 순간 캐리어가 옆 사람의 발을 찧었습니다. 아, 진짜?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피곤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 남자는 혀를 차면서 다른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들이 마치 저 나이에 왜 출퇴근 시간에 짐을 끌고 다니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과한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달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피곤에 쩔어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 계속해도 될까?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괜찮으면. 괜찮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계속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말없이 각자 잠들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얼굴을 익히게 됐습니다. 역에서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말을 거는 건 아니었지만 눈만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걸 서로 아니까요.
석 달쯤 됐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펴려고 하니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무릎에 부담 가는 일은 피하시고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면서 지켜봐야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몸 망가뜨리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쉬면 수입이 뚝 끊기고 그러면 이번 달 관리비를 어떻게 내나 걱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제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 바닥은 미끄러웠고 계단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심하려고 했지만 역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시청역 환승 통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캐리어가 먼저 굴러내려갔습니다. 저는 무릎부터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보다가 그냥 갔고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다들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주워들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배달은 완료해야 했습니다. 고객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부어올라서 구부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괜찮아. 그냥 좀 부딪혔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병원 가야죠. 다음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최소 2주는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2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주를 쉬면 수입이 없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가 날아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고 알았는지 말했습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돈은 나중에 또 벌 수 있어도 몸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배달하는 오토바이,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저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흐름에서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결국 2주를 쉬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펼쳐도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만 자꾸 확인하게 됐습니다.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일 그만두는 게 어때요? 왜? 당신 몸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매일 걱정돼서 잠을 잘 못 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 그래도 당신이 다치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됐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2주가 지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왔습니다. 일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5건씩 했는데 이제는 3건도 힘들었습니다. 수입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이제는 5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강역에서 배달을 완료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문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전에 을지로 입구역에서 봤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또 뵈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2일, 석 달쯤요. 할머니는요? 나는 벌써 1년 넘었어. 1년. 저는 석 달도 힘든데 1년을 하셨다니.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어. 왜요?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늙어서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지.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저를, 그리고 할머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였습니다. 자식들은 뭐라고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르지. 말 안 했어. 괜히 알면 걱정할까봐.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는 가끔 역에서 마주치면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말동무가 생겼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같은 처지니까 서로의 힘듦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넉 달째, 5달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지하철 안은 에어컨이 나왔지만 밖은 찜통이었습니다. 역에서 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지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플랫폼에서 잠깐 앉아 쉬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행히 금방 괜찮아졌지만 그날 이후로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주문이 확 줄었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배달을 덜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앱을 켜놓아도 주문이 한두 건밖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수입이 더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15,000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역 벤치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 주문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허탈했습니다. 시간만 버린 것 같고 몸만 축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신촌역 벤치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 학생이 저를 슬쩍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지하철 택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한 번 시켜본 적이 있어서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학생을 봤습니다. 학생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할만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 하시거든요. 새벽 배송이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신데도 계속 나가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학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만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말은 했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일 안 하면 더 힘들다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죽은 사람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학생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학생이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들어봤던가.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수고한다고 했다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수고한다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남자가 이런 걸로 운다는 게 우습게 느껴져서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6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고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달만 더 하고 그만둘게. 정말이에요? 응.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몸이 말을 안 들어. 아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해요? 일단 지출을 좀 줄여야지. 약도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당신 고혈압 약은 꼭 먹어야 해요. 알아. 그건 먹을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솔직하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1달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 풍경도, 역 플랫폼도, 사람들의 얼굴도 오래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니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철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요. 새벽부터 밤까지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청소하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택배 나르는 분들, 모두 나이가 있었고 모두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마지막 배달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호선 지하철 안,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혼 때 아내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아이들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69의 나이에 지하철 안에서 캐리어를 끌고 몸이 아파서 그만둬야 하는 이 시점까지. 금요일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받았습니다. 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서류 가방 하나. 가벼웠습니다. 첫 배달과 비슷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난 6달을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배달을 완료하고 앱의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16,000원. 마지막 배달의 금액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앱을 종료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캐리어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우는 게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지하철 택배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점심때쯤 되니 불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펼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박종철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하철 택배는 아직도 해? 아니요. 그만뒀습니다. 그래? 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둘까 싶어. 근데 쉽지 않네. 왜요? 안 하면 또 집에서 뭐 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돈도 돈이고. 저는 박 어르신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만둔 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으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을 지나갔습니다. 역 입구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도 저랬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각자의 사정이 있겠구나.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 뭐 할까?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근데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 그게 더 힘들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씩 찾아가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쉬운 말 같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과 노인정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산책도 하고 도서관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대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촌역 근처 카페 앞에서였습니다. 학생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그때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택배 아직도 하세요? 아니요. 그만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학생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직도 하세요. 제가 계속 말려도 안 그만두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만두실 수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만뒀다기보다는 멈춰야 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아무것도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학생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일 그만두시면 뭘 해야 할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그 학생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지금 그 상태니까요. 헤어지고 난 뒤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까지 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하는 걸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흐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늘을 본 게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니까요.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길만 보고, 시간만 확인하면서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긴 건지 아니면 할 게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좀 걸었어. 많이 걸었나 봐요. 얼굴이 빨개졌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는 말이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어디 갈까요? 어디?
아무데나. 그냥 나들이라도. 갑자기 왜? 당신이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보여서요. 나도 답답하고. 나들이. 언제 그런 걸 해봤던가.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갈까? 남한산성은 어때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좋지. 다음 날, 우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에 캐리어 없이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상하게 허전하기도 했지만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걸어봤던가. 당신 요즘 많이 힘들었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나도 미안해요. 더 도와주지 못해서. 뭘 미안해. 당신도 힘든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건강하면 됐어요. 돈은 어떻게든 되겠죠?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돈을 벌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산성을 한 바퀴 돌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끔 이렇게 나오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성공적이었나? 아니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 큰 성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위해. 지금도 저는 가끔 지하철을 탑니다. 하지만 이제는 캐리어 없이 탑니다. 그냥 아내와 함께 혹은 혼자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끔 캐리어를 끄는 노인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각자의 이유가 있겠구나. 저마다의 삶이 있겠구나. 혹시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끄는 노인을 보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리 뒤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저 무게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일한다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오늘도 새벽 지하철에는 누군가의 캐리어 소리가 울리고 있을 겁니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도 계속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일을 향해서.